사과 반쪽. 아서 모리슨 미스터리. 자신의 전문적 방법론에 있어서 마틴 휴이트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독단론적 방법 중 유일한 것은 누적 가능성의 문제 정도였다. 가끔씩 그가 어떤 단서를 따라서 사건을 수사할 때 내가 그 단서가 너무나도 사소해 보인다고 언급할 때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물론 그 사소한 단서가 너무 피상적인 경우도 있었고 또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그의 대답은 같았다. 바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사소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소한 것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대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사팔뜨기에 오른손에 반점이 있고 다리를 전다는 것이야. 그런데 첫 번째 특징, 즉 사팔뜨기인 사람을 봤다고 한다면 그 단서는 매우 사소한 것일 수 있어. 왜냐하면 세상에 사팔뜨기인 사람은 수천 명이 넘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을 움직였고 오른손에 반점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사팔뜨기와 반점의 가치는 그 즉시 수천 배, 수백 배가 증가하게 돼.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함께 나타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증거의 가치는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야. 만약 사팔뜨기인 사람들 중 절반이 오른손에 반점을 가졌다면 그 단서의 가치는 두 배가 되겠지. 반면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해두자면 약 만분의 1이야. 따라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사소한 단서들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본다면 절뚝거리는 다리 역시 사소하지만 다른 두 개의 단서들을 더욱 강화하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거의 확실함에 근접해지지. 개인의 외모를 구분하는 버르틸론 체계의 경우 결국에는 사소한 것들의 총집합이 아닐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키를, 수천 명이 같은 발 크기를, 수천 명이 같은 머리 크기를 가졌어. 그 어떤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러니 모든 특징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만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야. 자네 친구들 중 두 가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신봉하는 누적 가능성 이론은 바로 그의 집에서 예기치 않은 설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의 방과 휴이트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에는 내 침실을 제외하고도 두세 개의 다른 하숙인들에 위한 방이 있었다. 그리고 지상층과 2층, 3층에는 사무실이 여러 개 있었다. 그 사무실 중 가장 위쪽, 건물 뒤편으로 포가트라는 뚱뚱한 중년 남자가 4개의 방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그 집에서 머문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도 건물을 청소하는 관리인의 우연한 언급을 통해서야 나는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우리 건물의 지상층 현관에는 모든 거주자들과 사무실의 이름이 적힌 현판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다. 또한 그의 방문 앞에도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포가트 씨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독신 총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를 즐기는 듯했고 그의 방 정도의 공간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했다. 계단 위쪽으로 샴페인 상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또한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순수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중시하는 나에게도 그 그림은 강력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포가트 씨 자신은 상당히 인상이 좋았다. 뚱뚱했지만 그는 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곧게 세우고 머리를 꼿꼿하게 내민 상태로 커다란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그의 눈동자는 아주 동그랗고 튀어나왔는데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평생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는 약간은 저속하고 약간은 오만하고 약간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어느 모로 보나 상당히 눈에 띄는 유형이었다. 하지만 그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실에서 총에 맞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날의 일은 이렇게 발생했다. 나와 휴이트는
내가 소속된 사교 클럽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내 방으로 같이 가서 담배를 태우면서 무슨 주제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침 그날 나는 서점에서 비정상적으로 기이하게 보이는 책 2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고 각각의 책에는 특별한 표식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그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는 동안 시간이 한참 흘렀다. 그러다가 불현듯 들린 소리에 우리는 놀랐다. 그 소리가 건물 안에서 들렸다는 것은 확실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휴이트는 그 소리가 총소리였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과 사무실로만 구성된 건물 안에서 들린 총소리는 흔한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 밖 계단참으로 나가서 계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바로 위 계단참에는 건물 관리인인 클레이톤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 역시 놀라서 겁에 질린 듯 보였고 나에게 그 소리가 포가트 씨의 방에서 들렸다고 외쳤다. 그녀는 그가 보통 벽난로 위 선반에 보관하고 있는 권총을 만지다가 사고가 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녀가 포가트 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방문 위쪽 환기용 채광창이 있었는데 클레이톤 부인은 그 채광창 안쪽으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면 포가트 씨가 외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훨씬 큰 소리를 내며 강하게 두드렸다. 하지만 여전히 효과는 없었다. 그 방문은 잘 잠겨 있었고 클레이톤 부인이 마스터키를 자물쇠에 밀어 넣었지만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포가트 씨의 열쇠가 안쪽에도 꽂혀 있다는 의미였다. 클레이톤 부인은 안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고 중얼거리면서 불안함을 표현했다. 결국 휴이트가 작은 부직갱이를 이용해서 방문을 열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이 맞았다. 거실 안쪽, 포가트 씨가 탁자 위에 멀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머리는 보기에 끔찍한 상태였고 그 옆에는 커다란 리볼버가 있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대형 권총이었다. 클레이톤 부인이 희미한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뒤돌려 계단참 쪽으로 뛰어갔다. 달려, 브렛. 휴이트가 말했다. 의사하고 경찰을 불러와, 빨리. 나는 공처럼 튀어올라서 한 번에 계단을 서너 개씩 뛰어내려갔다. 우선은 내가 생각했다. 의사가 필요해. 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근처 지역에 있는 의사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트랜드 쪽으로부터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 뛰면서 의사가 있을 만한 쪽으로 뛰었다. 물론 그 방향으로 가면 경찰관을 만날 확률이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를 찾기까지 5분 이상이 걸렸다. 작은 호텔 옆 붉은 등불이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정처 없이 뛰기만 했다. 그리고 경찰관으로 데리고 다시 의사에게 돌아오는데 5분이 더 걸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포가트는 죽은 상태였다. 의사의 추측으로 그는 스스로를 쏜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에 묻은 화약가루와 다른 정황을 보고 의사가 판단한 결과였다. 방문을 통해서 그 방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고 그 사람이 내 방 앞 계단참을 지나치지 않은 것도 확실했다. 게다가 방문이 안쪽으로부터 잠겨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었다. 그 방에는 창문이 2개 달려 있었지만 모두 닫혀 있었다. 창문 한 개는 갈고리 걸쇠로 잠겨 있었고 다른 창문의 갈고리 걸쇠는 부서진 상태였다. 아주 오래된 고장이었다. 그 2개의 창문 아래로는 직선에 가까운 건물 벽이 15m 정도 아래로 이어졌는데 손이나 발을 얹을 수 있는 홈이나 발판은 없었다. 다른 문에 있는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거나 잠겨 있었다. 자살로 보인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다. 혹은 위험한 총기를 가지고 무식하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잠시 후 그 방은 경찰의 권한 아래 놓여졌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쫓겨났다. 우리는 건물 관리인이 머무는 부엌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딸이 진과 물을 먹으면서 기운을 북돋우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너무 흥분하거나 기분 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클레이톤 부인. 휴이트가 말했다.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이야기로 이건 사고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서 건물 관리인의 딸에게 건네줬다. 그것은 재봉틀용 기름이었는데 그는 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증거는 거의 없었다. 총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었고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의 전부였다. 죽은 사람의 친구나 친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는 그 사건이 자살이거나 사고일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진술했고 경찰 역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밤, 죽은 사람의 방 안구의 근처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그의 서류와 수표책 등을 보면 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살을 할 이유는 명확해 보이지 않았다. 경찰 역시 친척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잘 알지 못하는 편인 친구들과 사교 클럽의 회원들 등이 전부였다. 예비 재판의 배심원들은 포가트 씨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래, 브렛. 휴이트가 나중에 나에게 물었다. 그 예비 재판의 편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그 편결이 가능한 모든 결론들 중 가장 합리적이고 그 사건을 대하는 상식적인 관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래,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럴 수 있겠지. 배심원과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편결은 상당히 합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가트 씨는 스스로를 쏜 것이 아냐? 약간 키가 크고 젊고 활력 넘치는 젊은 사람이 그를 쐈어. 아마도 선원일 수도 있을 거야. 적어도 운동선수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 내 생각에 그 젊은 사람을 내 눈으로 본다면 누군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 거지? 가장 단순한 추론에 의해서지. 확률과 가능성에 기반한 추론이지. 아마 자네도 하려고만 한다면 정말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경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친애하는 친구여, 경찰은 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의 추론이나 추측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오직 증거만을 원한다고. 만약 내가 그 살인자를 추적하는 중이었다면 당연히 나는 경찰과 원활하게 의견을 나눴어야만 했겠지. 하지만 사실 경찰 역시 증거들을 확인했고 나만큼이나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경찰 역시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거든. 자네도 잘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맞다면 그 살인자는 어떻게 도망친 거지? 나랑 같이 가보자고.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건물 뒤편을 살펴보자고. 그 살인자는 포가트 씨의 계단참을 이용할 수 없었어. 그것은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살인자는 그 방 안에 있었어. 이건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굴뚝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벽난로 창살 안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거든. 살인자는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간 것이 틀림없어. 단 하나의 창문의 가능성이 있지. 걸쇠가 부러진 창문이겠지. 다른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살인자는 밖으로 나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창문은 15m 높이에 있어. 물론 창문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 하지만 창문 아래쪽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지?
이것 좀 봐. 위쪽을 보라고. 그 방의 창문은 꼭대기 층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굉장히 널찍한 창문턱이 있어. 창문 위로는 박공벽의 끝부분만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15cm에서 30cm 떨어진 위쪽으로, 그래, 창문의 윗부분과 같은 높이로 강철 배수관의 꼭대기가 있어. 저 배수관은 나무로 된 얇은 판 재질이 아니야. 아주 강한 강철 배수관이고 그 끝에는 강철 받침대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 만약 키가 큰 사람이 이 창문턱에 서서 왼손으로는 몸을 지탱하고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오른손으로 저 배수관의 끝부분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것으로 계산해보면 발끝에서 손끝까지는 약 2m가 살짝 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지. 내가 미리 측정해봤지. 힘이 좋은 운동선수거나 선원이라면 아주 살짝 도약을 해서 배수관을 잡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몸을 지붕 위로 끌어올렸을 거야. 물론 아주 힘이 세고 유연성이 뛰어나고 침착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사실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조사의 범위를 좁힐 수 있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봐야 하는지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 방에서 나갔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는 방 안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리고 다른 방법은 모두 불가능해.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지. 그 방법이 고개사의 묘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 그가 창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창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그가 매우 침착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지상에서 그렇게나 높은 곳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매우 명료해 보였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자네는 지금 다른 사람이 포가트 씨의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 내가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았나? 내가 말한 것처럼 명백한 추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 생각해봐. 아마 내가 어떻게 그런 추론을 하게 되었는지 자네도 짐작할 수 있어. 자네는 가끔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지. 그리고 그 관심을 따라서 내 일에 대한 지식을 자네 역시 쌓아왔지. 이 일은 자네에게는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 같은 것이 될 수 있어. 자네 역시 나와 동일하게 그 방 안의 모든 것을 봤어. 자네 기억 속으로 그 방 안장면을 소환해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작은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것들이 어떻게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봐. 빠른 순간에 관찰을 하는 것이 내 일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야. 혹시 그 방 안에서 신문을 봤나? 예를 들자면, 그래. 바닥에 저녁 신문이 떨어져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조사해보지 않았어. 다른 것은 못 봤어. 탁자 위에는 위스키 디캔터가 하나 있었어. 옆쪽 선반에 있는 술병 장식장에서 꺼내온 것이었고 유리잔이 하나 있었지. 그 모두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지.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그것들을 보면서 방 안에는 한 사람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 그래, 모두 맞는 이야기야. 하지만 자네의 추론은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야. 계속해봐. 옆쪽 선반에는 과일 보관함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접시가 있었고 그 위에는 땅콩 몇 개와 사과 하나, 호두까기 하나, 그리고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 당연히 방 안에는 평범한 가구들이 있었고 탁자 옆에는 다른 의자는 없었어. 포가트 씨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만 있었지. 내 생각에 그것이 내가 본 것의 전부야. 탁자 위에는 재떨이가 있었고 일부가 탄 시가가 그 근처에 있었어. 시가도 역시 하나뿐이었고. 좋아, 아주 훌륭해. 단순한 관찰력과 기억력의 측면에서라면 흠 잡을 데가 없어.
자네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았고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있군. 그렇다면 이제 자네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있었고 그 사람이 도망쳤다고 알아냈는지 알 수 있겠지? 아니, 전혀. 재떨이 안에 다른 종류의 시가제나 단백제가 있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추측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재는 없었어. 단 한 종류의 재만 있었지.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옆에 있던 시가의 재가 맞았지. 우리가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봤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나? 자네가 클레이톤 부인의 딸에게 기름이 든 병 하나를 돌려줬지. 내 기억으로는 맞아, 그랬지. 그게 자네에게 뭔가 암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봐. 이제 알 수 있지 않아?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군. 이야기해봐야 자네에게는 가치가 없을 거야. 적어도 하나의 추리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 모든 것들이 자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어. 자네는 그것들을 모두 봤고 모두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보고 있지 않아.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알 수도 있는 것들을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자네의 사고, 체계의 일종의 나태함이 생기게 될 거야.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고. 나는 쉬어야겠어. 내가 손대고 있는 사건 중 경시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가, 지금? 휴이트가 어깨를 으쓱였다. 나는 경찰은 아냐. 그가 말했다. 지금 이 사건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다루고 있어. 물론 누군가 의뢰건으로서 이 사건을 나에게 가져온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의뢰를 받을 거야.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거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원래의 내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당연히 나는 앞으로도 눈을 크게 뜨고 기억을 제대로 정리할 거야. 어떤 경우 이런 사건이 스스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성실한 시민으로서 나는 법의 집행을 도울 용의가 있어. 그럼 잘 있으라고. 나 자신도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로 휴이트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할 당시 이미 나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 신문 후 일주일이 지나 나는 일을 쉬고 여행을 다녀왔다. 그때까지 지난 5년 동안 나는 매일 밤마다 주기적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로 글을 쓰는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이후 6주일 동안 나는 휴이트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며칠 정도의 여유를 둔 상태였고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 외출했다. 코벤트리 거리에 있는 루자티 레스토랑이었다. 최근에 여기에 몇 번 정도 와봤어. 휴이트가 말했다. 그동안 자네도 음식을 꽤나 잘 먹은 것 같군. 아니, 아냐, 그 탁자가 아냐. 그러더니 그가 내 팔을 잡고 아무도 없는 구석 자리로 갔다. 아무래도 그 자리는 외풍이 부는 것 같더라고. 그가 나를 이끌어서 어두운 피부에 유연해 보이는 키가 큰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긴 탁자 쪽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남자 맞은편의 의자에 앉았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기도 전에 휴이트가 자전거 경주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폭포수처럼 말을 쉬지 않고 내뱉었다.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문학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휴이트를 안 이후로 그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놀랐다. 하지만 모든 주제에 대해서 외부자로서 순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신문기자로서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자전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이 맞은편의 젊은 남자 역시 흥미를 보이며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꽤나 잘생긴 사람이었고 어두운 색이지만 매우 윤기가 흐르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눈동자에서는 집중력과 약간의 분노가 느껴졌고 광대뼈가 상당히 튀어나와 있었고 턱이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 꺼려지는 외모였다. 휴이트가 이야기를 떠드는 사이 우리 앞에 남자의 표정이 매우 즐겁고 흥미를 띠기 시작했다. 물론 휴이트가 말했다.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 하지만 5년, 10년, 15년 뒤로 돌아가면 상당히 많은 뛰어난 선수들이 잊혀졌다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오스몬드는 지금 선수들 중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지. 그리고 전성기 때 그가 퍼니바를 이겼다고 말한다면 지금 선수들 중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불쌍한 늙은 코르티스도 있지. 나는 코르티스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어. 누구도 코르티스를 이긴 적이 없어. 아, 물론 예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보자고. 누군가가 예전에 한번 코르티스를 이긴 적이 있었지. 아, 그 누구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군. 라이스였죠. 맞은편 젊은 남자가 우리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아, 그래요. 맞아요. 라이스였죠. 찰리 라이스? 그게 선수권 대회가 아니었던가요? 마일스 선수권 대회였죠. 1880년도. 코르티스가 그해 다른 선수권 대회 3개를 모두 석권했죠. 아, 맞아요. 그가 4개 대회를 휩쓸었죠. 코르티스가 아주 오래전 수립된 2.46마일 세계 기록을 깨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전거 경주 대회와 3년 자전거 대회, 경주 기록, 전문 자전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휴이트가 뛰어들었다. 하일러와 사이니어, 노엘, 와이팅, 테일러슨, 에프랴드 등등 나에게는 낯선 이름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맞은편 젊은 남자가 활기를 띤 채 그 대화의 소용돌이 속에 참여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이야기들을 듣기만 했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는 그 자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 경주 선수였던 듯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휴이트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회중식의 끈에 달려있던 순금으로 만든 메달을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 금메달은 높은 안장형 자전거 경주가 이루어지고 경주용 트랙이 석탄재로 다듬어져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시기에 딴 것이었다. 그는 그 시절 모든 자전거 경주 선수들이 수없이 많은 사고를 겪고 석탄재가 범벅이 된 채 자전거를 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마 위 푸른색 흉터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트랙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2개가 사라졌고 다른 이들 역시 성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면 이 사이 빈틈이 너무나도 잘 보였다. 몇 분 후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다. 그 젊은 남자는 사과를 먹었다. 호두까기와 과일 칼이 우리 식탁 옆쪽 협탁에 놓여 있었는데 휴이트가 그 협탁을 옆으로 돌려서 그 젊은 남자에게 과일 칼을 권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좋은 사과를 골라서 윤기 나는 상태로 그냥 먹어요. 절대로 껍질을 벗기지 않죠. 외국에서 수입된 두꺼운 껍질의 사과를 제외하면 껍질을 벗기는 것은 거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가 사과를 깨물어서 씹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아이나 건장한 운동선수와 같은 태도였다. 그리고 그가 머리를 돌려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다. 웨이터가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는 웨이터를 2번 불러야만 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휴이트가 잽싸게 손을 뻗어서 식탁 맞은편에 있는 그 남자의 접시를 만졌기 때문이었다. 휴이트가 반만 남은 사과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태도로 시선을 돌려서 천장에 그려진 큐피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고개를 돌리더니 의욕에 찬 눈길로 자신의 접시와 식탁보 등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휴이트 쪽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자신의 커피잔과 계산서를 들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아무 말 없이 휴이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계산서에 돈을 끼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초 후 휴이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세워져 있던 우산을 챙겨 들고 그를 따라갔다. 레스토랑 문에 닿기도 전에 휴이트는 우리의 새로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건장한 젊은 남자가 서둘러 몸을 돌렸다. 당신 우산이죠, 아마도요? 휴이트가 우산을 내밀면서 물었다. 맞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의 의욕과 엄격함 이상의 강도로 굳어졌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하는 것이 보였다. 그가 다시 몸을 돌려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휴이트가 나에게 돌아왔다. 계산을 해.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먼저 자네 방으로 가 있어. 내가 뒤따라갈 거야. 우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포가트 씨의 사건과 관련된 거야. 그가 밖으로 나갔고 마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즉시 다른 마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휴이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0시가 되기 직전이었다. 그가 내 방 아래층 자신의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에게로 왔다. 시드니 메이슨 씨야? 그가 말했다. 내일이 되면 경찰은 그를 체포하거나 수배하려고 시도할 거야. 아마도 포가트를 살해한 혐의지. 그는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영리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저녁 적어도 2번 이상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줬지. 지금 자네 이야기는 아까 루자티 레스토랑에서 우리 맞은편에 맞았던 젊은 사람 이야기겠지, 아마도. 그래. 그가 나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큰 친절을 보여줬을 때 나는 메달 뒷면에 있는 그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어. 하지만 주소에 관해서는 그가 나를 속였을 것 같아. 그는 나를 의심했어. 그건 명백해. 그래서 식탁에서 떠나면서 일부러 우산을 두고 나갔지. 내가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내가 귀찮더라도 자신을 따라가서 우산을 건네줄지 아닌지 시험해본 거야. 나는 서둘러서 행동했고 그 덕분에 함정에 빠졌지. 그는 마차를 불러서 루자티 레스토랑에서 멀어졌고 나 역시 마차를 불러서 그를 따라갔어. 그는 나를 데리고 오늘 밤 런던 여기저기를 무작위적으로 돌아다녔어. 그리고 그 덕분에 2명의 마부들은 우리 2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요금을 챙길 수 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어떤 집 앞에서 마차를 세운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그 집 주소를 적어두기는 했지만 내 생각에 그는 거기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소굴로 나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리한 사람이야. 하지만 경찰이라면 그가 들어간 집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아마도 뒷문을 통해서 그 집에서 나갔을 것이 확실하지.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이 살인사건이었다고 알아냈는가에 대한 작은 수수께끼의 답을 자네는 찾지 못한 것이겠지. 이제는 당연히 그 답이 보이겠지, 안 그래? 아마도 자네가 훔친 그 사과 반쪽과 관련이 있겠지, 아무래도. 뭔가 관련이 있다고?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정말로 자네는 순진무구한 사람이 틀림없군. 우선 초인종을 좀 물려줘. 클레이톤 부인의 재봉틀 기름을 다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줘. 호가트 씨의 방문을 억지로 뚫고 들어간 밤에 자네도 봤을 거야. 선반에는 땅콩 몇 개와 먹다 만 사과 조각이 있었어. 자네도 기억하겠지? 하지만 자네는 그 사과 조각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는 것을 통찰해내지 못했어. 물론 나로서도 자네가 그 단서를 인지하고 금방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 나만 해도 그 사과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10분 정도가 걸렸거든.
하지만 적어도 자네라면 그 사과 안에 가능성 증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봤어야만 해. 우선 사과의 속살은 하얀색이지. 그리고 자네도 당연히 알겠지만 사과는 깨물고 난 다음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그 색은 붉은 기운을 띤 갈색으로 변해. 각기 다른 종류의 사과는 다른 속도로 갈색으로 변하고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항상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돼. 이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는데 실패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사소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해. 하지만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아주 유용한 지식이야. 러셋종의 사과는 상당히 빨리 갈색으로 변해. 그런데 포가트 씨 방의 선반에 있던 사과는 뉴타운 피핀이거나 다른 종류의 사과였어. 내가 관찰한 것으로는. 그리고 그 종류의 사과들은 가운데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려. 그리고 다른 부분의 경우 15분 정도가 더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과를 봤을 때 공기 중에 노출된 가운데 부분은 갈색의 색조를 겨우 띠고 있었어. 추론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15분에서 20분 전에 그 사과를 깨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아마도 그보다 약간 오래 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과의 일부분만 먹은 것을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그 당시 나는 그 사과를 자세히 조사했고 그 깨문 자국에 불규칙적인 이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자네가 아래층에 내려간 사이에 나는 그 깨문 자국 주위에 기름을 발랐어. 그리고 내 방으로 뛰어내려가서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던 치과용 석고를 가지고 포가트 씨의 방으로 갔어. 그리고 사과를 깨문 부분에 남아있는 선명한 이자국의 주형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과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경찰들이 자신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 그리고 내가 뜬 주형을 보면 그 사과를 깨문 사람은 이가 두 개 없어. 그래, 윗니와 아랫니에서 각각 하나씩 이가 없어. 그런데 정확히 맞물리는 이 두 개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들이지. 그리고 남아있는 이는 모두 상당히 튼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크기와 배열에 있어서 굉장히 불규칙적이야. 그리고 나는 시체의 이를 확인했는데 그의 이는 모두 값비싼 고급의 틀니였고 모두 규칙적이고 반듯한 모양이었어. 빠진 이는 당연히 없었지. 따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먹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지. 이제 명확한 설명이 되었나? 그래, 아주 명확해. 계속 이야기해줘. 그리고 또 다른 추론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 더 있지. 좀 더 사소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추론이었지. 예를 들어 포가트의 나이대의 사람이라면 전반적으로 사과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지 않아.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젊은 남자이고 건장하다고 추론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포가트 씨의 방 창문 바깥쪽을 조사했을 때 나는 그 남자가 키가 크고 활동적이고 운동선수이거나 선원일 것이라고 자네에게 말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 그리고 강도가 범행 동기가 아니라는 것 역시 명확했지.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훼손되거나 뒤진 흔적이 없었고 살인 전에 상당히 친숙한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었지. 한 사람은 술을 마셨고 상대방은 사과를 먹으면서 그것을 지켜보았거든. 경찰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렸는지 몰랐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어. 만약 경찰이 최고의 형사를 투입했다면 그들은 알아차렸을 거야, 아마도. 하지만 단순하게 훑어본 사람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 사건은 자살이거나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그래서 경찰은 내가 본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여.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 신문이 끝난 직후 나에게는 이 사건에 쏟아부을 시간이 부족했어. 하지만 나는 이 사건에 관심을 계속 가지기로 결심했어.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사람은 키가 크고 젊고 힘이 세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지. 게다가 그의 이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아래쪽 한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이 하나와 윗니 중 어금니 쪽으로 있는 왼쪽 이 하나가 없어.
그는 아마도 우리가 집 근처에서 본 적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 나는 상당히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니까. 물론 근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본 적도 없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휴가를 다녀오기 바로 직전, 나는 루자티 레스토랑에 갔다가 어떤 젊은 남자를 알아보게 되었어. 우리 집 건물의 사무실 근처 또는 건물 근처에서 본 적 있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키가 컸고 젊었고 다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 더 상세하게 조사할 수 없었어. 사실 나는 그 사건의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키가 큰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기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자네와 함께 간 레스토랑에서 같은 젊은 남자를 발견했고 마침 그의 맞은편에 빈자리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자네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고. 그래, 맞아. 이 세상에서 정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쉬운 사람들 중 하나가 자전거 선수들이야. 자전거 선수들 중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것은 초보자들이지. 하지만 그 다음으로 쉬운 사람들은 숙련된 선수들이나 직업 선수들이지. 만약 건장한 체격의 몸을 잘 훈련시킨 사람을 본다면, 물론 그런 몸매이지만 어깨가 거의 굽지 않은 사람을 본다면 자전거 경주 이야기를 조금 꺼내봄으로써 그가 누구인지 시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야. 물론 그의 시계끈에 메달 같은 것이 달려있다면 더욱 틀림없지. 나는 순식간에 메이슨 씨를 자신의 껍질 바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메달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읽고 그의 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 사실 그 자신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 남자들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 그리고 이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 남자인데다가 정확히 두 개의 이가 없는 사람이었지. 하나는 아랫니 중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윗니 중 하나가 없었지. 그것도 왼쪽으로 조금 더 멀리 있는 이가 없었지. 사소한 특징들이었지만 그 모든 특징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 것이지. 게다가 그의 이는 전체적으로 불규칙했어. 그리고 내가 최대한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의 이는 내가 뜬 주형의 이 모양과 거의 비슷했지. 그러더니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 불규칙한 석고 덩어리를 꺼냈다. 약 10cm 정도의 물체였다. 한쪽 끝에는 어렴풋하지만 대여섯 개의 이가 줄지어 이어진 것이 위아래로 한 쌍이 있었다. 각각의 줄에는 이가 하나씩 빠져 있었고 그 빈자리는 내 친구가 말했던 바로 그 위치에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로서는 그 남자를 추적해보기에는 충분한 단서들이 모인 것이었지. 하지만 그가 사과를 먹다가 몸을 돌렸을 때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었지. 기억하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그냥 베어 문 사과였던 것이지. 또 다른 사소한 사항이었지.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행동이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나로서는 그 사과를 훔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사과를 훔쳤고 지금 자네가 보듯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 그가 외투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냈다. 깨문 자국이 있는 곳을 들더니 석고로 된 주형의 위쪽 절반 부분 옆으로 가져다 댔다. 그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했고 사과에 튀어나온 곳과 이가 없는 자리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다른 쪽 역시 아래쪽 주형과 매우 유사했다. 이것을 넘어서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해. 자네도 동의하겠지만 휴이트가 말했다. 어떤 사람의 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도착했지.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 사람의 서명이나 엄지 지문만큼이나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야. 명확한 이 자국을 남겼는지 아닌지와 전혀 관계없이
두 사람이 정확히 일치하는 이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여기 클레이톤 부인의 재봉틀 기름이 있어. 그러니 이 사과로부터 다른 주형을 하나 떠보자고. 그리고 주형 두 개를 비교해보자고. 그가 사과에 기름을 발랐고 신문에 쌓인 치과용 석고 덩이를 가져오더니 내 물 주전자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재빠른 동작으로 주형을 떴다. 사과에서 단순히 훼손된 부분에 해당되는 주형의 일부는 당연히 다른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 자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 이거면 될 거야. 휴이트가 말했다. 내일 아침, 브렛, 이 모든 것을 작은 상자에 넣은 다음 그것을 가지고 바우카로 갈 생각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까? 경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꽤 만족스러운 증거들이지. 여기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즉, 그날 그의 움직임이라든가 다른 정황들은 단순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어. 어쨌든 이것은 이제 경찰의 일이야. 다음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휴이트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긴 편지 한 장을 내려놓았다. 어젯밤 새로 사귄 우리 친구로부터 온 거야. 그가 말했다. 한번 읽어봐. 그 편지에는 제대로 된 인사말도 없고 날짜 표시도 없었다. 마틴 휴이트 귀하. 친애하는 선생님. 오늘 저녁 당신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든 그 기민함과 영리함에 대해서 나는 칭찬의 말을 건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당신을 혼동시킬 수 있었던 주소는 아마도 법조인 명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대로 나를 추적하는 단서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읽은 즈음 당신도 알아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나는 공식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에게는 쓸모가 거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수색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외모를 잘 알고 있었고 아마도 멍청한 이유로 인해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결과적으로 내가 쏴 죽이게 된 악당놈을 신문한 것이 정말로 위험한 행위였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알아낸 것은 거의 없는 증인인 당신을 보고 난 이후에도 그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먹던 사과를 훔치는 어쩌면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로 당신이 그 사과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어쩌면 당신이 나를 상대로 굉장히 교묘하고도 위험한 게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당신의 동기는 무례한 행동만큼이나 나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그 악당이 자신에게 합당한 최후를 맞은 날 밤, 그 죽은 쓰레기의 방에서 그가 내게 권한 술 대신 사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당신이 두 개의 사과에 남은 흔적을 비교하려는 일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탐정으로서 가지는 체계의 심오함의 깊이를 내가 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해결한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준 명민함을 가슴 깊이 존경한다는 것 역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 밤 멍청한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당신의 통찰력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맡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죽인 생명체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준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나를 사악한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을 들여서라도 당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모든 것을 통틀어 고려한다면
내가 악당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서두르고 있으며 상당히 격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그런 상태에서조차 나는 하나의 범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법률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나를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중죄인으로 만들고 그를 수치 속에서 죽인 것은 포가트라는 악당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를 죽인 것 역시 그 악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도둑이자 위선자입니다. 내가 그 악당과 관련해서 신경 쓰는 부분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두려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업 능력이 없었고 사실상 자신이 대규모로 다루고 있는 사업과 여러 사안들의 복잡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가트는 너무나도 다양한 금융적인 기법과 마술에 가까운 방법들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상장과 주식 거래, 지분 참여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과 지분,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그가 연루되었던 거대한 금융사건 때문에 이후 그의 이름은 회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 아버지와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사업은 아버지의 이름을 실행되었지만 아버지는 포가트의 지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하고 단순한 우리 아버지는 어린 아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에서 이뤄진 거래는 점점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확장되었고 동시에 불행하게도 명예로운 종류에서 불명예스러운 종류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포가트의 우월한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전날 저녁 받은 지시에 따라서 매일매일 아버지는 그 지시를 이행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주식 계획서를 만들어 발행하고 서명이 필요한 모든 것에 서명을 하고 사업의 책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업체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대표자로서 행동하는 동안 포가트는 어둠 속에 숨어서 아버지의 행동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을 빨아들였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불행하고도 어리석은 우리 아버지는 교활한 악당이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줄을 이리저리 당기고 풀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도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악당은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상장을 주도한 세 개의 회사가 대규모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력 전반에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행위가 얼룩져 있었지만 포가트는 자신의 약탈물을 가지고 숨어들었고 우리 아버지는 파멸과 불명예, 투옥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만이 사업 이력에 존재했고 따라서 아버지만이 책임자였습니다. 포가트가 그 일과 연관되었다는 단 한 조각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그물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3년을 보냈고 아버지의 단순함을 교묘하게 이용한 악당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파산과 재앙, 불명예 속에서 상심한 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나는 거듭해서 어머니에게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집에 아버지가 없는지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임을 모른 채 그랬던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억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흐느끼는 얼굴입니다. 원한에 찬 어머니가 너무 싫고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는 조금씩 어머니의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친구들이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성격은 특이한 방식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일관된 기억은 식탁용 칼을 들고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어머니를 울게 만든 악당을 죽이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쁜 놈의 이름이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것을 나에게서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17살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강한 애착과 내가 안전하게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그토록 오래 살지 못하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지극히 제한된 수단을 통해서 겨우 모은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약간의 저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현재의 직업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아버지가 알고 있던 늙은 법률가 분의 도움 덕분에 필요한 책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내 삶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나날이 이어졌고 나는 아버지의 복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나는 후원을 해주신 법률가 분의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보조 사무원들 중 가장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의 이름이나 행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소망과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악당을 처음 만난 것은 클리프톤 사교 클럽에서였습니다. 그곳의 회원인 지인이 나를 데리고 가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보여준 어색하고 이상한 행동과 태도가 이해되는 것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당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사무실의 위층에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업무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평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계단에서 나는 포가트 씨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는 몸을 움찔거리면서 경각심을 드러내는 몸짓을 하더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나에게 자신을 보러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사는지 몰랐어요. 지금 나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려는 중이에요. 어디 아픈 데가 있으신가요? 그가 의혹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자신이 아픈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두세 번 정도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태도가 훨씬 친근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비열한 방식으로 아첨을 하고 칭찬을 퍼붓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불쾌하게 비칠 만한 태도와 말이었고 자신의 아들만큼이나 젊은 저에게 보여주기에는 더욱 더 불쾌하고 이상한 태도와 말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도 그에게 예에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면서 최근에 구입한 비싼 그림을 보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불현듯 벽난로 선반에서 커다란 리볼버를 꺼냈습니다. 나의 작은 안식처에 환영받지 못한 방문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물건이라네. 하하. 그러더니 그는 자신이 지칭한 것은 도둑이나 강도 같은 것이라고 열을 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의 웃음 속 공포와 억지스러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쯤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된 것 같지 않나? 메이슨 씨, 안 그런가? 만약 자네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로서는 기꺼이 도울 생각이네.
젊은 사람이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알고 있어. 하하하. 또다시 억지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일 저녁 때 나를 방문하면 괜찮은 제안을 자네에게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군. 그가 덧붙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무슨 제안일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상하지만 친절하고 품성 좋은 신사여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색한 태도는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을 의식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친구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정도로 협소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에게 유리한 사업이나 의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앉아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즈음 포가트 씨가 언제 나와 관련된 본론을 꺼내려고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술과 시간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전거와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온 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직업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식민지 지역, 예를 들어 남아공 같은 곳에서는 젊은 변호사가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자네가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자네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단히 큰 규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네. 아니면 기존에 크게 자리 잡은 법무법인의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자네가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500파운드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말해보게. 나는 깜짝 놀라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낯선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500파운드 또는 좀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게다가 그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말하라고? 그가 나에게 진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 내게 무슨 권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일 것.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제안이었지만 의혹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신사였고 신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두서없이 이 소리 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또 다른 말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입술 사이에서 나를 충격에 빠뜨린 문장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강한 주먹이 미간을 강타한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자네가 아기를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죽은?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불쌍한 어머니는 아마도 부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을 거야. 거의 확신할 수 있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하지만 자네 아버지 역시 모든 것을 고맙게 여겼다네.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물리고 그의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는 자신의 마른 입술 사이로 억지로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도둑은 바로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 파멸시켰고 우리 부모님 모두의 삶을 비참한 최후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생명체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산산조각난 가슴에 대한 기억을 500파운드로 매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파운드는 그 악당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강탈해 간 돈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쓰라린 세월에 대한 기억과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모욕적이고 야만적인 무심함에 대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나는 진실로 바랐습니다. 회개의 한마디 또는 진실한 후회와 반성의 한마디만 있었다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콧소리를 내면서 변명의 말을 짓거리고 부당한 의심이니 결과가 좋지 않은 악에 니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가 아무 소리나 짓거리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위를 올려다보더니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 공포에 젖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벽난로 선반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눈 다음 그 자리에서 총알을 갈겼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나의 침착함과 냉정함은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충격적입니다. 나는 모자를 챙기고 방문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단 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기에 나는 그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선 다음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쪽은 수직으로 떨어져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위쪽으로는 평평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쪽으로 박공벽의 경사면이 지붕 쪽으로 튀어올라 있었고 끝에는 강철 배수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배수관은 강하게 보이는 받침대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나는 창문턱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뒤쪽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미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문턱의 끝 부분으로부터 한 손으로는 창문이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다른 손을 최대한 길게 뻗어서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위로 뛰어올라 지붕에 닿았습니다. 나는 몇 개의 지붕을 기어오르고 뛰어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옆으로 붙은 거리 쪽으로 내려간 사다리가 걸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리 중인 집의 앞쪽에 세로로 걸쳐진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에는 앞쪽으로 판자들이 달려 있어서 거추장스러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당신이 나의 범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유죄성과 악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추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한 내가 포가트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임을 아는 유일한 인간은 나 말고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 중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나로서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잘못된 행위를 했고 차가운 피를 가진 흉악한 파렴치범입니다. 나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만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토록 기이한 바보 같은 인간 하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종의 범죄자이지만 자신을 추적하는 사냥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친애하는 탐정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하인으로부터 시드니 메이슨. 나는 그 특별한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휴이트에게 그 편지를 돌려줬다. 어떤가? 상당히 충격적이지? 휴이트가 물었다. 메이슨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듯 보이는군. 내가 말했다. 바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만약 그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포가트의 죽음은 세상의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개인적으로 나는 메이슨의 이야기를 믿고 싶어. 그 편지가 발송된 곳은 어디지?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된 것이 아니야.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봉투에 담겨 오늘 아침 건물 앞 편지함에 들어 있었어. 누군가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겠지. 아마도 지난 밤에 그 자신이 편지함에 넣었을 거야. 종이를 좀 봐. 휴이트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편지를 들어서 불빛 아래에 비췄다. 터키식 인쇄기, 풀스캡한 종이지. 푸른색의 봉투는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형식이고 피리에 숨긴 무늬가 있지. 상당히 평범한 것들이고 특이한 표식은 없어. 그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추측 자체가 불가능해. 어쩌면 누군가는 그 어떤 수색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곳이라는 문구에서 그가 자살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가 그런 종류의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그것을 확실히 말할 방법은 없어. 물론 그의 가장 최근 주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면 뭔가 드러날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신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라면 그것이 매우 험난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도 좋아. 그런 사람의 의견은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을 할 거야? 이 편지를 상자에 넣은 다음 경찰에 보낼 생각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행해야 한다. 자네도 알고 있는 말이지. 정의란 의심도 감정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사과에 관해서라면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만약 경찰 쪽에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반성적인 사유를 하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념품으로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길 바랄게. 그리고 자네 스스로 위험할 정도로 교만해진다고 느끼는 때마다 그것을 보라고. 자네의 교만함을 치유해 줄 거야. 내 서랍장 속 썩고 부패하여 이제는 바짝 마른 반쪽짜리 사과에 얽힌 사연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그 사과는 몇 개의 훌륭한 부싯돌 덮개와 한두 개의 멋진 로마식 술잔들 사이에 놓여 있다. 시드니 메이슨 씨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추가적인 소식도 없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숙소는 떠난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고 그는 조심스럽게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의도 또는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흔적 또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사과 반쪽. 아서 모리슨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